자, 오늘 김선현 대표님께서는 네. FOMC 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해야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FOMC가 있으니까 지난주 CPI 얘기부터 쭉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CPI 워낙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 네. 좀 구체적으로 잠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네, 저는 사실은 이제 미국 노동부 홈페이지 가면은 이제 CPI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네. PDF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자료 일단 엄청 많은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앞에 한 7, 8페이지만 그만 보면 되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어제도 뭐 제 개인 방송할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방송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 방송 준비하면서 자료를 봤어요. 근데 당일날에도 봤던 걸 똑같이 느꼈고 혹시 나만의 생각인가 싶어가지고 실제 지금 월가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같이 좀 봤거든요. 네. 근데 다들 그 자료를 보고 나서 느낀 거는 왜 이게 나스닥을 5%나 밀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이게 이게 왜냐면은 저는 그래서 이제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게 원래 한 1주 전 하더라도 예상치가 8.7이었어요. 9.1에서 8.5 내려왔고 네. 이게 다시 8.7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맞아. 시장이 망했다. 네네. 이것도 75bp 가겠구나. 그때는 100bp액이 조금밖에 없었고 네. 가겠구나라고 했는데 갑자기 지난 주말에 이게 인베스팅닷컴을 포함해서 예상치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뭔가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월말에 이제 유가도 많이 떨어지고 네. 다 이제 미국 주택 가격도 좀 안정을 찾았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겠다 싶었는데 8.1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라인을 보면은 9.1, 8.5, 8.1, 나이스 나쁘지 않다. 네네. 그리고 뭐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이 원래는 8.7이었는데 네. 8.1로 내려가니까 이게 웬걸 하면서 기대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8.3 나와버리니까 뭐야? 갑자기 배신 때려버려. 근데 그게 엄청난 폭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원래 8.7 예상했다가 8.3 나왔으면 사실 나이스하거든요. 그쵸. 엄청 나이스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지금 시장의 어떤 이 심리 상태를 대변해주는 제일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네. 보통 이제 CPI, 코어 CPI로 나뉘잖아요. 네네. 근데 물론 이번에 하이라이트 CPI라 불리는 우리 일반적인 그 8.3은 떨어졌어요. 2달 연속 떨어졌는데 보통 코어 CPI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변동성이 큰 음식료랑 유가를 빼고 네네. 나온 거예요. 그걸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예전에 뭐 스토리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스토리인데 그건 뭐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궁금하다. 네.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코어 CPI가 0.3을 예상했는데 0.6이 올라갔다. 2배가 올라갔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네. 이거 분명히 제가 사실 그날 밤에 그 CPI 발표할 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모방송사에서 하고 있었는데 네. 분명히 이것도 언론 딱 끝난 것서 제가 이거 분명히 언론 또 코어 CPI 2배 올랐어. 예상보다 2배. 그러니까요. 이거 얘기 분명히 나온다고 그랬더니 네. 그날 밤부터 블룸버그, CNBC 난리가 나고 다음날 우리나라로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항목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항목이 많은데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유가는 어쨌든 지금 계속 잡혀가는 느낌이에요. 많이 빠졌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항목 보니까 유가가 많이 빠졌는데 사실 빠져도 높아요. 여전히. 근데 이제 빠지는 추세는 제가 봤을 때 계속 이어질 거라 보고 있고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이번에 천연가스가 좀 올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쉘터라고 부르는 이제 보통 렌트비죠. 보통 쉘터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대피소, 뭐 피난소 이렇게 보통 직역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렌트비. 근데 그 두 가지가 이번에 좀 특징적이고 뭐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은 뭐 이제 의료 서비스 같은 거 좀 올라갔는데 일단은 각각 사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유를 알면은 이제 이게 충분히 익스큐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유가는 어쩔 수 없죠. 뭐 그거는 뭐 푸틴이 저렇게 하고 나서. 근데 천연가스를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천연가스 하면 제일 처음 생각나는 나라가 러시아. 네. 그죠? 게다가 사실은 겨울이 되면서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가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올라가기 시작한 때예요. 사실은 네. 천연가스 이제 가스 관련 가격이 올라가는 때에 하필이면은 그때 이제 CPI가 겹쳐져서. 중요했는데 겹쳐진 거죠. 근데 유가가 떨어진 걸 부분이 나머지 커버를 못 해준 부분인데 그것도 그건데 사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제일 집중돼 있고 바이든도 신경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부동산 관련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이번에 지난달 말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조금 잡혔다, 좀 떨어졌다는 게 나왔는데 네. 쉘터가 좀 올랐어요. 근데 이게 왜 올랐냐면은 8월 달은 이것도 항상 오른 달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9월 달이 신학기가 시작돼요. 그쵸. 네. 그래서 8월 달에는 항상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걸 알고 보면은 이게 미국인 친구도 그래서 워낙 이제 일반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8월 달 집 구하고 그리고 원래 이제 뭐 이제 겨울로 갈수록 나 좀 시원해지면서 천연가스 수요 올라가고 그쵸. 가격 올라가고 네. 끝이거든요. 원래 그랬던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저는 어떤 게 생각나냐면 지난번에 이제 올해 이제 중순 초에 이제 커머디티 가격이 막 올라갈 때 네. 팜유 한번 팍 튀었잖아요. 네네. 팜유가 팍 튀면서 이제 우리 팜유가 들어가는 라면이 난리 났다 했는데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이 인도네시아가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근데 라마단 기간이 끝나고 나서 보통 대축제 기간이라고 1년 중에 팜유가 제일 많이 쓰이는 시즌이거든요. 네. 팜유 수요가 증가하니까 금액이 원래 올라가는 시즌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빵 터지니까 팜유도 걱정된다 빵 가니까 갑자기 인도네시아 쪽에 팜유에 대한 수요가 원래도 높은데 평소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 정부 측면에서는 야 이거 우리 대축제 기간에 팜유 써야 되는데 이거 수출하면 안 된다. 네. 우리 지금 이거 국민들 폭동 난다. 해가지고 수출 제한 딱 걸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수출 제한을 건 거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는데 걔네들이 원래 많이 필요한 시기에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걸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고 보면은 사실 놀라진 않죠. 저는 이제 그때도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다. 안 그래도 커머디티 올라가는데 거기다 팜유가 올라가는데 네. 그 이유를 사실 우리가 찾아보진 않잖아요. 네네, 그쵸. 저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이제 과장님이나 저 같은 사람 나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설명해줘도 사실 안 들려요. 그쵸. 그냥 수출 제한. 네. 수출 제한 큰일 났다. 뭐, 나가서 이제 팜유 건드리면 잠깐만 팜유 들어간 게 뭐냐. 라면 들어가고 과자 들어가고 큰일 났네. 네네. 우리 애들 과자 좋아하는데 생활비 더 올라가겠네. 그쵸.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인데 예. 월급은 진짜 쥐꼬리만큼 오르고 물가는 올라가고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막 경기 침체 막 그때부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쉘터가 오른 거는 매 항상 8월 달에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 봤을 때 9월 CPI가 생각보다 많이 꺾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9월 달에는 이제 쉘터에 대한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고, 네. 그리고 천연가스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연말로 날 시원해질수록 계속 올라가고, 이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가 좀 정리가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어쨌든 쉘터 안정 찾아주고 유가도 계속 안정을 찾아주는 추세가 되니까 아마 다음 달에는 제법 좀 상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에 7대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다 차치하고 생각을 해봐도 사실 우리가 CPI를 본 거는 뭐냐면은 네. 다음 주 FOMC 금리 인상이에요. 그렇죠. CPI가 어떻게 되냐 따라 가지고 이게 뭐 8.1이 나오든 7.9가 나오든 7.1이 나온다 하더라도, 만일 지난번에 8.5가 나왔는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1.0이 밀려가지고 7.5가 나왔다 하더라도 어차피 연준은 75bp 이상 했을 거예요. 어차피 했을 겁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CPI가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이유를 다 알고 보니까 이게 왜 밀려? 라는 생각 더하기, 어차피 8.3이 나오든 8.1이 나오든 7.9가 나오든 어차피 75bp 이상 할 텐데 네.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도 어저께도 오늘 새벽에도 우리 방송 오늘 거 준비하려고 보고 왔는데 네. 이해가 안 돼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이 작은 이슈 하나에 너무 놀래고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 네. 또 하나 톡만 던져도 막 화들짝 놀래고 경기 일으킨 시장이다. 네. 그게 좀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는 75bp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계속 있었는데 맞아요. C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울트라 스텝도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맞아요. 100bp. 그래서 지금 네. 제가 방금 오면서 엘리베이터 오면서 보니까 75bp 80%, 네. 100bp 20% 줄었어. 맞아. 조금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100bp가 갑자기 팍 생긴 게 그러니까 놀래니까 그날 페드워치를 제가 계속 방송을 하면서 봤거든요. 네. 원래는 50, 75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순간 몇 분 안에 얘가 사라지고 75가 그러니까요. 팍 올라오고 바로. 100이 팍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페드워치도 그냥 우리가 참고만 해야겠다. 얘도 그냥 되게 묵직한 지표는 아니구나. 그냥 그죠. 뭐 흔들리면 그냥 바로 반응하는구나. 너무 단기적인 지표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보통 저는 패드워치를 볼 때 한쪽으로 확 쏠림 현상이 나오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90% 이상 나왔을 때, 그 이하로 됐을 때는 사실 신뢰도가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있는 FOMC까지 패드워치가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해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하루 이틀 정도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100bp%가 조금 내려가고 있는 건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놀랬는데, 그냥 놀랬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씩 따져보니까 우리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지? 왜 그랬을까라는 이렇게까지 놀랄 필요가 있나? 그렇죠. 그리고 또 정신 차려보니까 가만, 이번 달부터 양적 긴축도 950억 풀로 하잖아. 2배로 올라가는데? 네. 근데 파월 의장이 항상 양적 긴축을 이제 금리 인상처럼 이용하겠다. 25bp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 100bp 올리면 125bp인데 굳이 파월이 저는 그런 불편한 어떤 선택을 할지 사실 모르겠고, 그리고 하나 또 추가적으로 지금 바이든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분은 뭐 동맹이고 뭐 관심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무조건 중간 선거에 중간 선거? 모든 게 집중돼 있어서 이번에 현대차한테 한 짓 보세요. 이건 정말 짓이에요. 현대차한테 와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곳을 가가지고 한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전 그분 이제 지금 미국의 모든 정책은 정치랑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뭐 연준이랑 이렇게 선 끊는 느낌으로 얘기는 했죠. 네. 연준 독립성 보장하겠다 했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솔직히. 계속 메이드 인 아메리카 외치고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트럼프를 예전에 항상 욕했던 게 네. 너무 아메리칸 퍼스트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너무 자국 위주로 간다. 뭐 보호무역 이거 제2의 또 보호주의가 또 나오면 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는데, 사실
바이든이 더 심한 거. 더 심해요. 훨씬 심해요. 훨씬. 그리고 트럼프 형님은 아니 죄송합니다. 트럼프는 아무튼 이제 그 형. 나보다 돈 많은 형.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냥 입 밖에 낸 대로 해요. 네, 그분은 맞아요. 뒤로 뭐 이런 거 안 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바이든은 밖으로는 하는 거랑 뒤로 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가지고 눈구렁이. 네, 완전 능구렁이죠. 네.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저는 이번에 10월 달 FOMC가 없고요. 네. 11월 FOMC가 보니까 완전 초더라고요. 네. 1 극초반에 있더라고요. 네. 그거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그랬을 때 이번에 만일 100bp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예상을 75bp는 시장이 적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75bp를 이제 발표하면 시장을 그렇게 놀라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100bp를 하면 제가 주식 계좌 처음 만든 게 98년도에 처음 만들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레인지가 나왔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레인지가 94년도부터 나온 걸 알고 있는데 그때 이후에 저는 다이어리 쓰는 습관이 있어서 봤어요. 근데 네. 최소한 98년도 이후에는 한번 금리 인상 올릴 때 100bp 올린 적이 없어요. 아, 한 번. 아마 제가 봤을 때 역사적으로 없을 거예요. 처음 아닌가요? 네, 그래요? 그쵸. 저는 잘 몰라서. 그러면 엄청 놀랄 거예요. 시장 텐트럼 발생할 수 있는데 오히려 100bp 발표가 나서 텐트럼 발생하면은 저는 그게 진짜 리얼 바닥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10월달 FOMC가 없어요. 네. 요번에 아마 100bp 때려가지고 휘청하면은 10월달까지 휘청휘청 할 거예요. 근데 바닥을 좀 잡고 저가 매수세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텐데 만일 예를 들어서 100bp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이 휘청거리면 안 그래도 지금 바이든은 지지율 잡기 힘든데 네. 국민들 지금 보면 최근에 국민들이 그 저축률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치율이 줄어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는 사실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미국 가계 경제가 이렇게 좋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예치금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동안은 뭐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투자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좀 먹고 살고 보조금이 나와서 먹고 살았는데 네. 이제는 시장도 안 되고 보조금도 끊기고 하니까 예치해놓은 돈을 빼서 쓴다는 얘기예요. 아, 저축을 안 하고. 좀 쓴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화가 나 있겠죠? 점점 화가 나겠죠? 예전에 그렇게 주식시장 좋은 상태로 돌려놔라 이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100bp를 발표했는데 시장이 텐트럼 발생하면은 지지율도 폭락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쨌든 그 이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연준 위원들 나와가지고 FOMC 없으니까 막 좋은 얘기 할 거예요. 아이고 뭐 이제 끝나고 이제 좀 줄여야지. 네, 뭐 네, 블러드 네. 형님 나오셔가지고 원래 그 형님이 이제 좀 비둘기파 느낌이었잖아요. 네. 와가지고 이제는 좀 안정을 이제 찾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리고 11월 초에 FOMC 할 때는 뭐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겠지만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이번에 100하고 다음에 또 100할까 봐 걱정인데 네. 이번에 100하고 다음에 또 100하잖아요. 그러면은 바이든은 중간선거 포기한 겁니다.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바로 중간선거인데 그러니까요. 100bp를 한다? 그럼 시장은 못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부분 생각했을 때 바이든이 지금 사실 CPI 발표도 그날 발표가 나서 바이든이 그날 바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설을 했는데 좀 안 좋아요. 본인 표정이 안 좋아. 그래서 뭐 시간은 걸릴 문제지만 잡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만 딱 끝내고 그다음부터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또 투자 많이 끌어올 것이고 옛날 트럼프 했던 멘트 그대로 네네.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한 일인데 좀 무슨 소리를 하나 좀 욕하면서 봤는데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에도 100bp 할지에 대한 의문이에요. 그래요? QT를 충분히 955로 올려놨는데 75bp 정도만 하더라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75bp 두 번 해서 지금 2달 연속으로 이 하이라이트 CPI 잡혀가고 있어요. 네네. 물론 코어가 좀 올라갔는데 코어가 올라간 이유는 앞에서 제가 쉘터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 달 정도 9월 CPI는 코어든 하이라이트든 둘 다 좀 잡힐 거라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은 안 좋은 일 발생하면 진짜 안 좋은 거밖에 안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심리인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우리가 제쳐놓고 지금 발표되는 이런 지표나 아니면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시장을 좀 분석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화진 과장님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저도 너무 얘기해가지고. 오늘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전 너무 좋네요. 설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신 분은 전 처음 들어가지고 사실. 네, 너무 재밌어요. 하나하나 다 짚으면서 말씀을 제가 해주시니까. 돈돈 방송을 좋아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어서. 아, 그래요? 이런 얘기 방송 일반 TV에서 못하거든요. 그쵸. 이게 또 돈돈의 매력이죠. 아직 욕은 안 하셨어요. 욕하셔도 돼요. 제가 진짜 하나면은 바이든이 말 또 이상한 데 나면은 욕할 겁니다. 그럼 나서 이제 삐 이런 거 좀. 지금 댓글창에는 푸른하늘님이 바이든이 아니라 치매든 완전 구려. 그건 좀 이상해요 요즘에. 네, 네, 확실히 다르게 말하니까. 네, 뭐 선택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모든 게 그분은 그냥 오리지널 정치인이니까 네.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너무 지지율이 낮잖아요. 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지지율 올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지지율 올리기 위해서 정책들 되게 많이 하는데 네. 걔들끼리 꼬이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뭔가 이제 딱 디자인을 한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얘를 하면 사실 얘가 가면 안 좋아지는 업종이 있잖아요. 네, 네. 일단 다 해. 일단 그러다 다 보니까 뱉어보고. 다 뱉어보고 이제 하고 그 요즘에는 뭐 동맹들도 사실 되게 중요하고 미국은 동맹을 네.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인데 네. 좀 동맹이건 뭐건 모르겠다. 일단 나 살고 보자라는 네.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 시장이요. 환율 시장은 사실 저는 좀 지금 그러니까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1,400이든 1,500이든 그냥 신경 쓰지 마. 네,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이제 환율이 이렇게 원화가 약세로 가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건 원화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올라가는 경우를 되게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과한 달러 인덱스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뭐 지표로 봐줄 수 있죠. 근데 저기 이제 옆에 동네 엔화 같은 경우는 네. 그 맛이 좀 있으면 이제 화장실 갈 느낌이에요. 거의 이제 엔화가 쓰레기가 네, 네. 되고 있는 느낌이고. 너무 근데 그러다 너무하니까. 보니까 또 일본 여행 가려는 수요가 또 엄청 많아져요. 네. 최근에 또 게다가 또 어젠가 그 무이자 맞아요. 풀었더라고요. 맞아, 네. 풀었어. 그러면 당연히 여행 관련주들 뜰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네. 여행사들이 이제 갑자기 여행사 지금 얘기 넘어왔는데 여행사들 매출은 뭐 다른 유럽도 되게 중요하지만 일본 여행이 살아나야 돼요. 일본 여행이 살아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일본 네. 여행이 살아나겠죠 이제. 네. 그렇게 저랑 친한 분도 바로 어제 뭐 예매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여행이 살아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여행 관련주 리오프닝 그동안 좀 잠잠했던 종목들이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번 CPI 보니까 이제 에어라인 페어스 그러니까 항공료도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높아가지고 부담스러웠는데 네. 그 높은 상황에서도 여행 관련 수요가 이번에 미국에서 터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 뭐 디즈니랜드나 아니면 이제 저희 부모님도 최근에 이제 한번 왔다 갔다 하셨었는데 네. 비행기가 바글바글하고 비행기 타러 갈 때 이제 앞에서 이제 표 체크하면서 이제 신분증 검사하잖아요. 네, 네. 거기 기다리는 라인이 네. 너무 길어서 중간에 이제 바이오 체크하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건 네. 그 쑥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 저는 그걸 했어요. 기다리기 싫어가지고. 네. 그럴 정도로 정말 수요가 많거든요. 근데 네. 높은 항공료임에도 불구하고 여행 관련은 보복 여행 소비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제 에어라인 페어스가 좀 떨어지면은 당연히 더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행 관련주 리오프닝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봐요. 오. 환율 상태도 워낙 괜찮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환율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다행인 건 뭐냐면은 환율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면 외국인들 계속 나와야 돼요. 근데 현물에서 좀 나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선물을 최근에 외국인들이 어제는 좀 팔았는데 네. 한 2거래 정도 괜찮게 선물 매수를 밀어 올리더라고요. 네,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려도 많이 안 내리겠다. 근데 문제는 올려도 많이 안 올릴 것 같아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환율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수급은 괜찮아요. 네, 네. 맞 계속 LG에스로 같은 애들 말아 올려버리잖아요 지금. 7월부터 계속 올라가잖아. 별로 안 좋아. 좋지 않아. 진짜 좋지 않은데 그래도 시가총 2위 이 삼성전자 뭐하니 이런 생각, 네, 이런 생각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이 괜찮아요. 환율이 이런데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환차손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네. 한국은 그만큼 더 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환율이 지금 막 1,400, 1,500 가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원화에 문제가 있었을 때 2008년도 금융위기나 아니면 IMF 때 그때 얘기지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 사실 달러 말고 나머지는 다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지난번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75bp 한번 하고 나서 달러가 한 이틀 정도 안정을 찾았거든요. 네. 다시 또 이제 올라가는데 그건 일시적인 것 같고 오히려 저는 달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1,400원 막 또 언론에서 얘기할 거예요. 1,400원 올라가면 세상 망할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고 막 얘기할 텐데 이게 사실은 보면은 너무 그런 거에 우리가 대응하지는 이제 흔들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경기 침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GDP가 2분기 연속으로 떨어지면 침체라고 했는데 떨어졌는데 침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달러는 뭐 1,400원을 돌파하든 뭐 1,500원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숫자나 그 금액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왜 얘가 이렇게 원화가 약세를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포인트는 미국의 인덱스가 너무 과한 부분이고 미국의 인덱스가 과하면은 뭐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피해가 많지만 미국 자국에도 피해가 많아요. 이번에 2분기 실적 찍어보니까 네.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 때문에 손실본 기업들이 그 순이익이 줄어든 기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좌시하지 않을 건데 어쨌든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 FOMC 결과 이전까지는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봐야 되나요? 지금 되게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형 어떻게 해? 지금 사 말어. 아니면 기다렸다 사? 지금 사? 아니면 반반 사?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스타일에 맞춰서 해라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냥 잘 안 보기 때문에 네. 그냥 뭐 돈 들어온 날엔 그냥 계좌 열어서 사고 네. 닫고 안 봐요. 아.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통 우리가 걱정하는 게 네. 장기 투자를 얘기했을 때 별로 안 좋아하시는 이유가 투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돌리고 그렇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기왕 뭐 단타를 하시려고 하면은 아래쪽이 아래쪽이 충분히 뚫려 있을 가능성이 좀 있으면 안 하는 게 맞다 봐요. 오히려 뭐 조금 바닥을 찍고 네. 요즘에 뭐 각질 매매 이제 각질을 찍고 올라와서 뭐 한 무릎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확인해서 매수를 하는 것도 기대 수익률이 뭐 지금 사면 30%인데 나중에 사면 한 좀 안전해도 15% 날 것 같아라고 네. 하면은 지금 사서 위험하게 30% 수익 내는 것보다는 바닥 찍고 올라온 거 확인하고 네. 15% 수익 내는 게 좀 맞다 봐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네. 경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그냥 알아서 해요. 사놓고 안 봐요. 근데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분들은 그냥 FOMC 지나가시는 게 낫다. 아, 그래요? 그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그밖에 있냐? 꼭 왜 사람들은 바닥을 잡으려 그래?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주식할 때 막 단타 열심히 하던 시절에 정말 바닥을 잡고 싶었고 정말 끝에서 팔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불가능해요. 맞아. 가끔 되는데 네. 그거는 정말 운이고 맞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될 거는 미리 빨리 포기해버리고 네. 그냥 적절히 수익을 내고 빠지는 식으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FOMC 보시고 나서 네. 그날 지수 많이 튀고 한다 하더라도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충분히 쌉니다. 지금 너무너무 싸서 지금 뭐 사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아무거나 사 그래요. 실적 잘 찍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사. 한 1년 보지 마. 다 수익 날 거야. 이렇게 진짜요? 너무 심해요. 0.PBR이 0.5. 방금도 제가 방송하면서 이제 봤는데 PBR 0.5, 0.6가 많은데 퍼가 아니고 PBR이면 그러니까 성상가치예요. 이게 1이 뭐냐면 그 회사에 뭐 이런 거 다 팔아가지고 딱 했을 때 그 가치가 1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1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 회사 주가 가치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사를 팔았을 때 1조가 나와. 근데 지금 그 주가는 6천억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최소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큼은 올라와야지 네, 네, 주가가. 네, 근데 그렇죠. 그것도 안 되는 기업이 많다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가 있고 네.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은 상황이 있고 미국에 대한 부분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주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9월달 이제 이번 CPI나 또 9월달 지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네. 천천히 이제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지금 막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주식 사는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 주식 수익 나시는 분들이 달러를 정리하셔가지고 이제 한국 시장. 환전하셔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사는 게 맞죠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전략을. 그럴 것 같아. 딱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한번 치고 올라가버리면 세게 갈 거고. 네.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네. 그런 애도 가버리면 못 따라잡아야지. 못 따라잡아요. 진짜 못 따라잡아요.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대기하고 있잖아. 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언제 치고 올라갈까. 그러면 지수는 확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국민주가 됐잖아요. 특히 네. 삼성전자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삼성전자는 지금 곱하기 50이 정상이에요. 50분의 1로 액면분할 했으니까. 네네. 50 곱치면 50을 곱해야 돼요. 5만 원이라 치면 한 주당 250만 원이에요. 네. 원래 250만 원 시절에 개인들은 못 사죠. 외인 기관밖에 못 샀기 네. 때문에 변동성이 없었는데 액면 분할을 때리면서 뭐 회사 내에서도 좋은 게 있죠. 뭐 지분도 더 지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자세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고 네.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는 예상을 다 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항상 이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안 좋다, 너무 못 간다 할 때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곱하기 50 하세요, 그냥. 50 하시면은 그게 액면 분할자의 삼성전자 주가입니다. 250만 원이 과연 딴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절대로. 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는 원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미국 주식도 뭐 시총 상위주 마찬가지지만 원래 장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장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로 좀 길게 투자를 좀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해는 그냥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올해는 수익보다는 그냥 배당을 받은 배당을 삼성전자 받으시는 쪽으로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마음 편하실 것 같고 중간 배당도 나오니까 이제는 근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생각하시는 게 긴장감이 확 풀어지네요. 그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나 배 아픈데 지금. 되게 탐나는데? 이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서방께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처음 보나요? 저 이거 칼 쓰는 거?
처음 봤을 거예요, 아, 대표님. 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을 쓰는 거예요. 건 처음. 이게 뭐죠? 저요? 서당 제가 네. 완전히 주린이 그리고 주식을 잘 몰라서 돈돈 라이브 하면서 네네네. 서당계 3년이면 주식장을 읊는다 해가지고 제가 서당계거든요. 아, 3년이죠. 과장님 옆에 계시면 1년이면 끝날 겁니다. 아 그래요? 아, 왜 그러십니까? 아, 저 방송 자주 본다니까요, 과장님. 제가 감히 이게 네. 제 말씀을 이제 들으실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배워야 될 아니에요. 뿐이어가지고. 하여튼. 그 1년 뒤엔 제가 PPT 준비해 볼게요. 이제 얘기됐으니까 다음 달에 하시면 아, 돼요. 1년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김성영 대표님 네. 말씀을 너무 재밌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9시 12분이에요 벌써. 끝내야 그러니까요. 돼가지고. 저희가 항상 8시에 하는데 네. 뭐 한 1시간 이제 풀어주면은 알아서 더 좀 네. 깊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하여튼 항상 불러주시니까 저는 네. 그 시간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네. 함축적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저녁을 불러요. 그러니까요. 따로 공연 방송 네. 저희가 놀러 가기로 네.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신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